네, 모두 양국사 김범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왕정리 시리즈 2편이 되게 두 번째 시간이죠.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고구려의 역대 왕, 중요한 왕, 또 백제의 중요한 왕들을 갖다가 발췌를 해서 그 왕들의 어떤 그 중요 업적을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신라, 그리고 가야, 그리고 발해 순으로 해서 그 중요한 왕들의 업적, 이때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핵심을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나가볼까요? 자, 신라 한번 갈까요? 자, 신라는 뭐 다들 우리가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원래 이 신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순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건국 연도는 또 제일 또 그 먼저 이렇게 건국한 나라가 또 신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물론 이제 신라가 가장 이제 그 나라가 건국됐다는 것은 삼국 사기에 이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보통 우리는 고대 국가의 완성도를 갖다가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가장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체제를 완성한 나라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설명도 즉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편 타당하게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뭐 혼란스러울 거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 왕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업적도 중요하지만은 그 왕이 재임했던 그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를 구분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제가 한번 강조해 드린 바가 있죠. 자, 신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는 이제 박격거세라는 시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거서관이라는 또 왕의 명칭, 그죠? 거서관, 그다음에 또 뭐 차차웅, 또 이사금이라는 이런 왕의 그 명칭이 쭉 있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4세기에 넘어오면서 뇌물 마리간이라는 이러한 이제 왕후, 그죠? 이거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세기에 그 뇌물 마리간이 나오죠. 자, 신라의 제17대 왕입니다. 자, 이때는 김씨가 왕위를 독점을 세습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앞전에 박격거세가 시조니까 당연히 박씨가 왕이 되겠죠. 그래서 박씨, 또 석탈의 석씨, 또 김씨, 그래서 박석김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왕위를 세습했던 것이 신라인데, 4세기에 와서는 뇌물 마리간, 즉 김씨가 왕위를 독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그 왕의 명칭이 이사금이었죠. 그래서 이사금에서 마리간으로 상이 다른 점. 그러니까 뇌물 마리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중국은 그죠? 5호 16국 시대였죠. 그런 위진 남북 시대가 같이 공존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 전진이라는 이 나라의 사신들 파견했던 왕이 바로 뇌물 마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뇌물 마리간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고구려의 광기투 대왕이 있었는데, 이 광기투 대왕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뇌물 마리간 때. 그래서 신라에 쳐들어온 왜군을 광기투 대왕의 도움으로 축출하죠. 이때 이제 이 발견된 것이 호명 그릇, 제사 그릇인데, 여기에 이 그릇을 보게 되면은 광기투 호태 대왕의 어떤 그 금문이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광기투 대왕의 이제 도움으로 왜구를 축출을 했지만 결국은 고구려의 영향권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김씨가 왕위를 독점을 세습을 했지만은 고구려의 압력도 있었던 거죠. 고구려에서 앞으로 왕은 김씨가 해, 뭐 이런 식으로 압력도 받았. 결국은 고구려의 정치적인 간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5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눌지 마리간이 나오죠. 자, 눌지 마리간은 백제와 뭡니까? 나제 동맹을 체결했던 왕이 바로 눌지 마리간이에요. 즉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거기에 힘이 미약한 신라 백제가 어떤 고구려의 그 남하 정책을 갖다가 저작해서, 그죠?
이 백제의 비유왕과 나라제 동맹을 체결합니다. 앞전에 우리가 그 백제왕을 정리할 때 그 비유왕 부분에서 이 신라의 눌지마력강과 나라제 동맹을 체결했다는 점 설명한 드린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왕위의 부자 상속을 확립했던 왕이 바로 눌지마력강이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공이 처음에는 왕권이, 그죠? 왕위 계승자는 형제 상속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럴 때 눌지마력강 때 이제 불교가 전래가 됐다. 물론 불교가 전래가 됐지 불교를 승인한 것은 아니죠. 불교를 승인한 것은 뒤에 나올 버프망 때 이제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물론 이제 고구려 묵호자로부터 불교의 전례가 왔다는 점 시험 문제 지문으로도 자주 나오니까는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소지마립간 왕으로 갑니다. 자, 소지마립간은 우역제를 실시했어요. 우역제. 그러니까 우역제라는 게 뭐냐면 지금과 교통, 우편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역제를 실시함으로써 지방 통제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부족적인 육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고구려도 오부족의 연맹으로 갔다가 이제 그 중앙 집권 국가로 됐죠. 마찬가지로 신라도 처음에는 뭐예요? 6개의 시족들이 그 각각 독립된 그런 그 연맹으로부터 시작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신라죠. 그래서 이런 그 부족, 시족, 육촌주시 행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고구려하고 비슷한 그런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지마립간은 시장을 개설했다. 그리고 백제의 동성왕과 결혼 동맹을 체결했다. 동송동본. 앞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혼 동맹을 체결해서 백제와 더 굳건한 그런 그 동맹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6세기로 넘어오네요. 자, 6세기로 넘어오니까 이제 왕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지증마립간이 아니라 지증왕이 됐네요. 그리고 또 나라 이름도 뭐예요? 신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 이름을 신라, 새롭게 모든 정치, 경제, 사회문을 갖다가 널리 펼치자라고 그런 캐치프레이즈인가요? 나라 이름은 신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립간 대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죠. 자, 이 왕이라는 칭호는 쭉 중국식의 어떤 그 시스템을 갖다가 들여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지증왕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그 독도는 우리 땅 그럴 때 뭐 그 노래 가사에도 나오죠. 뭐 신라 장군 이사부 독도는 우리 땅 이런 가사가 있죠. 그래서 이 지증왕 때 이사부를 통해서 우산국을 복속했다. 그래서 이 독도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번 기회에 정리하면 되겠죠. 또 지증왕 때는 또 우경을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경은 뭡니까?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 그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인간이 하는 그런 그 사람이 하는 일에서 어떤 그 소를 갖다 이용을 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는 농업 생산력이 매우 증대가 됐죠. 또한 동시전을 설치했습니다. 자, 동시전은 뭐냐면 시장의 어떤 감독 관청이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서시, 남시도 계속 이제 설치가 됩니다. 자, 어찌됐든 처음에 그 동시전을 설치했던 왕은 바로 지증왕. 그리고 순장을 금지했다. 자, 순장이라는 것은 매우 악법이죠. 이건 이런 악법이 없죠. 자, 임금이 죽었을 때 또는 그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밑에 있었던 종들 생사람을 갖다가 생매장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중국에서 이제 들여왔지만 이거 중국의 그러한 그 악습이 벌써 그 춘추 전국 시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악법이 지금 신라시 6세기 서기로 넘어오면서 순장이 금지됐다는 점. 우리가 이때가 이제 지증왕 때였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알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장을 금지하니까 당연히 생사람의 목숨도 보존할 뿐 아니라 노동력 확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제도를 군현제를 개편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증왕, 시험 문제 매우 잘 나오는 그런 왕이죠. 그래서 나라 이름을 신라로 정했고 또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그리고 우상국을 복속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우경을 시작했다. 서로 기피관리했다.
그리고 동시전을 설치해서 시장에 물가를 갖다가 좌지우하는 어떤 관청, 그죠? 그걸 설치했다. 그리고 순정을 금지함으로써 노동력을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지방제도를 군 현저를 개편했다는 그 왕, 그 이름 지중왕이에요. 꼭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법품왕이 나옵니다. 자, 법품왕, 그러니까 법이네, 법. 법이네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는 이해하기 쉽죠? 법, 그리고 율령이 나오죠, 율령. 그죠? 율령, 그러면 우리 고구려 때 누굴까? 뭐 소순위왕, 또 백제 뭐 고이왕. 아, 그러면 신라 때는 법품왕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면서 정리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겠죠. 자, 법품왕은 왕권을 강화시켰고, 또 병부를 설치를 했죠. 병부가 뭡니까? 군사력을 내가 딱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상대등을 설치합니다. 자, 상대등이라는 건 뭐냐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귀족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구려는 뭐 제가 회의, 백제는 정삼 회의, 또 신라는 화백 회의인가요? 화백 회의. 여기에 최고 이제 수장이 이제 상대등이에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나의 의중을 갖다가 잘 듣고 나의 정책을 갖다가 잘 떠받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 측근을 이제 집어오는 거죠. 그게 바로 상대등이란 이야기죠. 자, 율령관포, 이건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백관의 공복을 제정했다. 백관의 공복, 즉 공무원들, 즉 이 신하들이죠. 그래서 공복을 갖다가 색깔을 맞춰서 위계주서를 갖다가 제정했다. 백제의 고유함과 잘 비교해서 공부를 해두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품제도를 정비했다 그랬죠. 자, 그 신라는 골품제도라는 아주 그런 제도가 있었죠. 송골, 또 뭐 육두품, 그죠? 그래서 성골, 진골, 또 육두품 합쳐서 이제 골품제도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죠. 불교를 공인했다. 이때가 서기 527년이네요. 자, 그 고구려는 372년도, 백제는 384년도에 이제 불교를 국교로 공인했는데 신라는 뭐 상당히 늦은 시기에 불교를 공인했죠. 그거는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라는 기존에 있던 그 시족 6개 부족이죠. 그게 상당히 이제 그 권한이 셌고 그야말로 이 토착 세력이 매우 세가지고서 이 불교가 이 정착하기에 좀 많은 시간을 요했던 모양이에요. 물론 고구려 백제 시대 때의 그 불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고 불교가 그 국가의 어떤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된 것을 신라가 모를 리가 없죠. 단지 이렇게 공인이 좀 늦어졌다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불교가 공인이 될 때의 그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이차돈이죠. 자, 이차돈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시여, 저를 갖다가 희생양으로 삼고서 하시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설화가 있죠. 그래서 왕명을 어기고 사찰을 지었다. 이런 식의 죄명을 써서 결국은 이차돈의 순교. 이차도가 목이 베었을 때 뭐 피가 흐르고 하늘에는 꽃비가 내렸다. 뭐 이런 설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법품왕이라는 이 왕명은 불교식 왕명이라 그러네요.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법품왕은 율령반포 등 여러 가지 백관의 공복 제정을 하면서 고대 국가의 형성 기초를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품왕에 대한 관련된 사실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뭐 영토 확정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금관 가야를 병합합니다. 가야 부분은 뭐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6개의 가야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금관가의 시조, 이 김수로 왕이 만들었던 이 금관 가야를 이 법품왕 때 병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 있었던 대가야가 이제 후기 가야를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 그 대가야마저도 신라 시대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진흥왕에 의해서 또 멸망하게 되죠. 자, 그럼 뒤편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법품왕은 여러 가지로 지금 업적이 많습니다. 그죠? 또 중국과의 교류. 남조의 양과도 교류했다. 자, 남조의 양나라 교류했다. 그러니까 또 우리 뭐가 생각납니까? 백제 무령왕릉
그 벽돌무덤 기억나시죠? 남조의 양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 같이 한번 연결해서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연호도 사용했습니다. 자, 건온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연호라는 뭐 그 명칭은 그때 그대로 독자적인 그런 나라의 그런 위상을 표시한다 그랬죠. 앞전 시간에 얘기했죠. 이 우리나라 최초의 그 연호는 광개토대왕의 영락이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자, 버프망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이 진흥왕이 납니다. 자, 진흥왕은 그 백제의 그 성왕과 비교가 될 정도로 많은 지금 지문이 나오죠.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흥왕은 한강 유역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낮에 동맹을 했던 백제와 함께 한강을 빼앗고, 그리고 결국은 백제의 성왕을 또 죽음을 물었던 사람이 바로 진흥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신라는 영토가 저 한반도 우리가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이게 이제 이 고구려가 가장 국토가 많았고, 그죠? 그다음 이제 백제, 신라 했는데 이제 요까지 이제 이 신라의 영토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진흥왕 때였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그 고구려 땅 하면서 뭐 단양의 적성비도 세우고, 또 한강 유역을 갖다가 이제 이제 뭐랄까 함락시키고,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북한산 순수비도 만들고, 그 당양성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했다 그랬죠. 자, 당양성은 이제 지금 같으면은 위치가 경기도 수원 정도 위치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국과 직다이렉트로 이제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문화적인 교류가 가능하겠죠. 무역도요. 그래서 이 백제에서 훗날, 그죠? 의자왕이라든가, 의자왕, 그 백제 마정왕이죠. 뭐 대항도 빼앗고 신라를 많이 괴롭혔죠. 이 당황성까지도 사실은 함락했죠. 하지만 이제 당나라의 압력에 의해서 이 당황성은 뺏기지는 않았죠. 바로 이 당황성이 이때 당시에 매우 중요한 그 중국과의 교류의 거점이었다는 점도 잘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가야, 즉 금강가야를 버프망이 532년도에 그 복속을 시켰는데, 이제 그 이후에 진흥왕 때는 대가야를 정벌하고 결국은 복속시켜버리죠. 이때 이 대가야를 정벌하면서 창녕비를 또 세웠죠. 이때 이제 1등 공신이 이제 이사부가 나오네요. 자, 이사부는 뭐 독도도 정벌했고, 그죠? 또 대가야도 멸망시켰던 아주 그냥 신라의 그냥 뭐 1등 공신이네요. 그죠? 자, 그리고 북쪽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해서 이쪽 함흥 평화까지 진출하면서 이때 황초룡, 마운영비를 또 세웠다. 아, 진흥왕 정말 대단하네요. 그죠? 그리고 역사서를 편찬했죠. 자, 역사서는 그 나라가 가장 강성할 때 그 편찬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백제 근초공황 때 고흥의 그 역사를 만들었던 거 우리가 앞전 시간에 공부했고요. 또 진흥왕은 거칠부에 의해서 국사를 또 편찬하게 했습니다. 당연히 전성이니까, 그죠? 그 연호도 사용했죠. 뭐 연호는 뭐 몇 개 나오네요. 뭐 개국, 뭐 대창, 흥제라는 연호도 사용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화랑도 우리 많이 그죠?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그 화랑도 그러면 뭐 관창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화랑도를 갖다가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던 왕이 바로 진흥왕이다. 요것은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그 문구예요. 그리고 또 불교를 갖다가 이제 그 버프망 때 이미 이제 불교가 국교로 됐으니까는 더욱 도입을 해서 왕권 강화에 이용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공이 이 불교가 왕이 이제 정치를 하는데 가장 큰 정치적인 그 이용의 이제 어떤 이데올로기의 정점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때 이제 황룡사, 또 흥룡사 이런 사찰을 건립했다. 자, 황룡사 그러니까 그죠? 황룡사는 결국은 불타 없어집니다. 자, 진평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평왕은 사실은 시험 문제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그런 왕은 아닌데, 이제 심화편이 있으면서 이제 그동안 뭐라 그럴까, 출제되지 않았던 그런 왕들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진평왕도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진평왕도 그 연호 사용을 했네요. 건북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관제 정비를 했네요. 그죠? 중앙관서를 만들었죠. 뭐 위화부, 예부, 조부, 승부, 영객부를 뭐 설치했다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뭐 이호병형 이런 거 6조로 이렇게 이게 탈바꿈하는 그 앞전에 이제 그런 명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수나라, 당나라하고 이제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죠. 결국은 수나라가 고구려를 복속시키려고 했고, 당나라가 고구려를 복속시키려고 했지만은 번번이 실패를 하면서, 그리고 또 신라는 그동안 고구려의 그 거의 속국으로 존재를 해 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고구려의 압박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수나라와 당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세속 5계를 지은 원광법사죠. 스님이죠. 원광법사를 시켜서 이 걸사표죠. 걸사표를 지으게 해서 군대를 좀 동원시켜달라. 군대를 시켜달라. 그러니까 벌써 이게 뭡니까? 이 신라가 나당연합권 하기 전에 벌써 이러한 조짐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수나라한테. 그 군대도 그 요청을 해야 될 정도로 이제 외교 관계를 맺었다. 바로 이 왕이 이제 진평왕이다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속오개가 나옵니다. 화랑도의 이제 어떤 그 지침이죠. 뭐 임전부태, 그죠? 또 사군이충, 교우이신, 뭐 이런 그 5개의 그런 그 화랑도의 어떤 원광법사. 그래서 이 원광법사가 이제 진평왕 때 인물이었다라는 점을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세속오개와 원광을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금성군이 나오죠. 그래서 임신서기석이라는 걸 하나 집어넣었어요. 임신서기석은 어떤 임신년에, 그죠? 임신년에 신라의 두 청년이 맨날 며칠까지 우리가 어떤 공부, 유교의 공부를 마스터하자, 그리고 만나자. 그러한 그 맹세문을 갖다가 새긴 그런 그 비석이죠. 그래서 임신서기석 이게 진평왕 때의 일이었구나라는 점을 한번 제가 같이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제 7세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세기 그러니까 이제 선덕 여왕이 나오네요. 자, 유일하게 그 여왕이 있었던 나라가 신라죠. 그죠? 뭐 선덕 여왕, 또 진덕 여왕, 또 진성 여왕까지 3명의 그 여왕을 배출한 나라가 바로 신라죠. 그 여왕을 배출한 그 이유는 뭐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신라는 뭐예요? 그 성골과 진골,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골의 어떤 그 왕족의 그 어떤 그 자손이 남자가 없어서 여자가 왕이 됐다. 이렇게 아주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왕이 탄생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덕여왕 때는 당연히 이제 이때 시기가, 그죠? 600년대니까는 결국은 이제 뭐 600년대니까 이제 뭐 백제하고 이제 고구려가 다 이제 멸망하는 그 시기죠. 이때 이제 친당 외교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1등 좌장은 당연히 김춘추라는 인물을 갖다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즉 고구려와 백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친당 외교를 추진하죠. 그래서 뭐 결국은 뭐 나당 연합권을 갖다 만들게 하는 이제 결과를 만들었죠. 자, 순불 정책, 즉 당연히 뭐 이때 당시에는 국교가 불교니까, 그죠? 그래서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충탑을 건축했다. 황룡사는 진왕 때 지었고, 그죠? 또 목탑은 선덕 여왕 때 이제 만들어졌죠. 결국은 이건 뭐예요? 그 고려 시대 때, 그죠? 고려 시대 때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이게 다 불타 소실됐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게 분황사 모전 석탑 이렇게 지금 집어놨어요. 왜냐하면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바로 이 불황사 모전 석탑이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뭐예요? 첨성대도 이때 축조했네요. 자, 첨성대 그럼 뭐 우리 경주 가면은 가장 먼저 그냥 공식적으로 보는 데가 첨성대죠. 첨성대 보면은 이제 그 관측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이설이 좀 있어요. 되게 우리가 관측 그러면은 산 위 정상에서 이렇게 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그 어떤 관측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평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 첨성대가 별을 이렇게 쫙 관측하는 관측대가 아니라 제사를 지는 제단일 수도 있다라는 설도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어쨌든 첨성대 별을 하는 관측대로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제 뭐 귀족 세력들이 이제 여왕이라고 좀 여자라고 좀 무시했나요? 어떤 반란 같은 게 좀 일어나죠. 그래서 뭐 비담, 염종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이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비담 그러면 이제 뭐 저는 뭐 TV 같은 건 잘 안 보는데 뭐 연속극 같은 건 잘 안 보는데 예전에 그 선덕여왕 그 수년 전에 드라마에서 비담이라는 인물 연기 잘하대요. 그 연기 잘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직책이 이제 상대등이라는 직책, 버프망 때 만들었던 직책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반란이 발생했는데 결국은 진압이 됐죠. 진덕여왕 때. 이때 이제 뭐 김유신, 김춘추라는 이제 인물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앞에 선대왕처럼 연호도 사용을 합니다. 인평이라는. 그리고 덕만 그러니까 제가 그 드라마 생각, 그죠? 덕만이, 그죠? 불경의 성녀 이름을 땄다 그러네요. 그래서 바로 선덕여왕이었습니다. 자, 선덕여왕 지나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진덕여왕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성골, 진골 그랬죠? 그래서 성골계 마지막 왕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진덕여왕 때 이제 통치 체제를 갖다가 이제 정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집사부를 이제 또 이렇게 신설해서 여기에 국정 총괄을 하는 그 우두머리를 갖다가 중시를 이렇게 임명하게 되죠. 그러니까 집사부라는 것은 이제 그 상대등하고는 또 별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집사부는 왕의 어떤 명령을 갖다가 집행하는 그런 또 그런 그 기관인데 이렇게 집사부를 갖다가 이제 그 힘을 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상대등의 권한은 약화가 됐습니다. 그 점만 우리가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선덕여왕에 의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친당 외교는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뭐 김춘추 또 김범민이라는 인간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김춘추, 김범민을 당나라에 파견해서 이때부터 또 뭐예요? 당나라 연호도 사용했습니다. 자, 이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이 신라가 이제 통일까지 가기 때문에 그 왕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 고구려는 28대, 뭐 백제는 31대로서 이제 왕이 딱 끝나는데 신라는 통일 신라까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는 56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을 잘해서 상대, 중대, 하대, 상중하로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신라 상대는 저 박격거세 시조부터 해서 진덕여왕까지. 이렇게 진덕여왕까지 끊는 이유는 성골의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진골 출신의 최초의 왕이 이제 태종무예랑 김추추를 시작을 해서 저 36대 해공왕까지를 중대로 봅니다. 왜냐면 해공왕이 이제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해서 죽음을 당해요. 그 다음부터 약 155년 동안 20명이 넘는 왕들이 서로 암살당하고 서로 이제 막 암투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때를 이제 그 하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7대 선동왕부터 마지막 경순왕 때까지를 하대로 본다. 요거 우리가 그냥 참고를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태종무예랑 나오죠. 이제 바로 그 진골 출신으로는 최초의 왕이라는 점. 그리고 나당 연합군을 결성하는데 1등 공신을 했고 자기 사위 딸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던 그 왕. 그죠? 물론 태종무예랑 시절 때 삼국 통일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한 그 원조죠, 원조. 그죠? 자, 태종무예랑은 신귀족 집단을 형성했다 그랬네요. 자, 진흥왕 때 대가야를 복속을 했다, 정벌을 했다.
그래서 이제 가야계는 완전히 신라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 금관 가야계의 김유신, 그러니까 김유신이 보니까 신라 사람이 아니고 가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김유신과의 결합을 이루어지죠. 즉 태종부여랑의 둘째 처제인가요? 둘째 처제가 아니라 여동생하고 김유신하고 결혼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신귀족 집단을 형성을 해서 쌍두마차로 가는 거죠. 통일신라 그러면 뭐 김주추, 김유신을 빼고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왕권을 전제를 시키는 거죠. 이때 또 뭐 갈문왕 제도를 또 폐지했다 그랬는데, 이 갈문왕 제도는 이렇게 무슨 왕이 아니라 왕 그래가지고 무슨 또 왕에 따른 왕이 있나,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왕족들한테 하사했던 그런 명예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폐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당연합군을 편성해서 결국은 백제를 멸망시켰죠. 그래서 자기의 사유와 딸의 복수를 했나요? 너무 좀 옹졸한 해석인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아들인 문무왕 때 이제 결국은 당나라 연합해서 고구려까지 멸망을 시키죠. 물론 문무왕 때는 앞전에 666년 백제가 멸망을 하면서 그 이후에 백제에서는 백제 부운동이 일어났었죠. 그것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연합해서 마무리 작전이죠. 삼국통일. 자,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하지만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해서 삼국통일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당나라가 아직 우리나라의 진주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당나라의 어떤 처음 우리가 맺었던 약속, 옵션이라 그러나? 그것을 갖다 어기고, 그죠? 저 신라의 계림도덕부, 뭐 또 고구려의 안동도부, 이런 식으로 식민 통치 기관을 만들면서 어떤 당나라의 야욕을 엿보이, 그죠? 이러면 안 된다. 처음에 하고 우리하고 약속하고 틀리다. 그래서 당나라와 이제 한판 전쟁이 벌어지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 매소송 전투, 또 기벌포 전투, 그죠? 매소송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의 양주, 경기도 양주죠. 그래서 지금도 경기도 양주 쪽에 이렇게 개발하다 보면은 이때 당시에 또 유물 같은 것이 많이 지금도 지속적으로出토가 된다 그래요. 자, 그래서 결국은 676년도에 나당 전쟁에서 당나라를 격파를 하죠. 이러면서 비로소 삼국 통일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상수리 제도가 나오네요. 상수리 제도는 상수리 제도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게 어느 왕 때라고 이렇게 이제 딱 찍어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때 이제 상수리 제도가 문무왕 때 이렇게 시행이 됐다는 그런 역사의 문구를 한번 인용해서 제가 집어놨습니다. 상수리 제도는 내중에 고시대로 가면은 기인 제도로 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의 지방 세력들이 뭐 쿠데타 같은 거 못 일어나게끔 그죠, 자제들을 갖다 이제 데리고 오는 인질 제도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때가 바로 문무왕 시대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문왕이 나옵니다. 자, 신문왕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 개혁군주라는 그런 용어가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이 매우 힘들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바로 그 개혁군주 그러면은 이제 이 신라 시대 때 신문왕, 또 고려 시대 때 광종, 그리고 공민왕, 그리고 조선 시대 때 정조를 포함해서 4대 개혁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군주는 시험 문제 빈도수가 매우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1년에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이 4대 군주가 빠지면 그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매우 중요한 그런 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세하게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왕은 전제 왕권을 확립했다. 다시 이야기해서 여기 보면 김흠돌의 난을 진입했다 그랬는데, 김흠돌은 사실은 이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에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뭐예요? 어떤 뭐 성골, 뭐 진골 해가지고서 왕족들, 귀족들이 있죠. 귀족들의 어떤 기득권, 이런 것을 신문왕이 이제 축적했다. 이러면서 왕권 전제를 하고 정치 세력을 재편성했다. 그래서 개혁군주다.
이렇게 평가받는 모양이죠. 그죠? 자, 신문왕이 이루고는 일은 매우 많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집사부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이 집사부의 우두머리인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그 앞전에 있었던 버프망트에 있었던 그 상대등, 상대등 있었죠. 그 권한을 매우 약화시켰다. 그리고 지방 행정정비를 했는데 전국을 9개 주, 9주 5소경, 5개의 작은 수도로 또 이렇게 나눴다. 그래서 이 경주, 즉 이 신라가 변두리 있다 보니까, 그죠? 이거 조금 이제 삼국통일까지 했는데, 그죠?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중요 거점을 이렇게 마련한 거죠. 거점이라기보다 주요 도시 5소경입니다. 자, 그리고 군사제도는 구소당 10정. 그러니까 구주 5소경, 구소당 10정. 그러면 이게 신문왕이에요. 그죠? 정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골 귀족들을 수총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동안 이 귀족들이 누렸던 특권은 많았죠. 뭐 노급을 받았고 시급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 귀족들이 아주 그 권력이 대단했었어요. 하지만은 이 신문왕 때 와서는 뭐예요? 이제 노급 폐지하고 이제는 관료에 대한 관료점만 지급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신문왕은 또 뭡니까? 국학을 설치했죠. 자, 국학은 뭐 글자 그대로 뭐예요? 우리 태학 들어보셨죠? 국립 교육기관이죠. 그래서 국학을 설치해서 어떤 인재들을 갖다가 이제 양성한 거죠. 당연히 뭐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유교적인 정치에 이제 입각해서 이제 이 국학을 설치했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성골, 진골 외에 육두품이 있었죠. 그래서 육두품, 이때는 육두품들이 일반 이제 그 귀족이 아닌 이런 평면에서, 그죠? 이렇게 이제 똑똑한 사람, 브랜드들이 이제 많이 양성했어요. 그래서 당나라에 이제 그 빈공과는 시험도 보게 해서 그 뭐 최치영 같은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인물들도 많이 배출했죠. 신라는. 자, 이런 육두품과 이제 이렇게 그 결탁을 해서 어떤 이런 육두품들이 왕의 어떤 학문적, 종교적 또는 정치적 좋은 자리에서의 역할을 했죠. 그러다가 이 육두품들이 뭡니까? 신라 하대에 와서, 그죠? 이제 그 어떤 진골 세력들이 다시 또 일어남으로써 홀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육두품은 호족 세력들과 결탁을 해서 결국은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가 건국하는 1등 공신이 되는 그 세력이 바로 또 육두품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신문왕 잘 그 귀문들이 난을 진압하고 진골 귀족들을 숙청했고, 그 다음에 구주 5소경, 구소당 10정, 노급 폐지, 반명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런 대목입니다. 자, 성덕왕 볼까요? 자, 성덕왕은 또 이제 왜 집어넣냐면은 성덕왕도 시험 문제에 뭐 자주 나오는 그런 왕이 하나죠. 정전을 지급했다. 자, 정전, 즉 이 모든 영토는 왕의 것이다. 왕토 사상, 왕토 사상. 그래서 왕토 사상에 이제 의거해서 백성들한테 자, 이 왕의 땅을 너희들한테 지급한다. 그리고 소유권도 준다. 대신에 세금 잘 내라. 이러면서 이제 경제력도 이제 그 재정도 확충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성덕왕을 언급을 했어요. 자, 정전지급, 성덕. 또 이때는 시기적으로 우리 이제 발해가 나오지만은 발해하고 이제 남북국 시대의 연장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때 당나라에서는 그 발해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신라로 하여금 또 발해를 갖다가 이제 뭐 좀 이렇게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그런 그 요청도 했죠. 그래서 이 성동왕 때 또 발해를 공략하기도 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성동왕 때였다. 즉 발해와 대치를 시켰던 그 정점이 있었던 왕이 바로 성동왕이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경동왕 가겠습니다. 자, 경동왕은 뭐 집사부의 장관이 앞전은 중시라 그랬죠. 그걸 시중으로 이제 고쳐 부른 거예요. 자, 성덕대학 신종을 제작했다 그랬네요. 자, 성덕대학 신종은 그 에밀레종이라고 우리 그 설에 보면은 그 어린 아이를 갖다가 시주로 그 종 만드는 데 집어넣었다는. 그래서
엄마 에밀레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래서 에밀룡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경도왕 때죠. 자, 국학은 그 신문왕 때 만들었던 그런 기관인데 이걸 갖다가 태학감으로 이제 개칭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박사 조기를 두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해공왕 때 다시 국학으로 개칭했다 그러네요. 큰 뭐 이렇게 막 크게 막 신경 써서 이렇게 알긴 알아야 되겠죠. 자, 경동왕 때 이제 불국사 석굴암이 이제 축조가 됐습니다. 이 김대성이가 현세의 부모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사찰이죠. 결국은 이 불국사 석굴암은 뭐 세계 또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신문학 때 노고비 폐지됐다 그랬는데 그 노고비 폐지된 것이 경동왕 때 다시 부활됐어요. 노고비 다시 부활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죠? 위축되었던 진골 세력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해공왕. 자, 해공왕은 신라 36대 왕인데 특별하게 그 언급할 왕은 아니지만은 어린 나이에 즉위 돼서 어린 나이에 이제 피살이 됐지만은 이 해공왕이 죽음으로써 신라 하대에 혼란기가 왔다는 점에서 해공왕을 제가 집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공왕이 신라제 36대 왕이고 해공왕이 피살이 되면서 또 선도광으로 이후에 즉위하면서 신라 하대에 그 혼란기가 닥쳤다는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해공왕을 집어놨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시험 지문에 많이 나왔던 그런 이게 파샬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왔던 적인데요. 원성왕 때는 독소 3분과를 쓸 수 있죠. 독소 3분과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과거 시험 같은 거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 어떤 그 유교적인 소양을 테스트하는데 여기서 시험 성적이 좋으면은 좀 관직을 좀 높여주는 그런 그 제도였는데 결국은 진골 세력들의 그 반대로 유야무가 됐습니다. 하지만 원성왕 그러면 독소 3분과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헌덕왕 보겠습니다. 자, 헌덕왕은 이제 40이 되니까 결국 뭐예요? 해공왕 이후 신라 하대에 아주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대예요. 즉 155년 동안 20명의 왕이 죽고 살고 왔던 그 시대 때 대표적인 난이 바로 김헌창이 난인데 이 김헌창이 바로 헌덕왕 때 있었다라는 점을 제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집어놨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좀 통일신라로 좀 계속 가는 거예요. 자, 흥덕왕을 잠깐 볼까요? 자, 흥덕왕은 뭐 이렇게 크게 또 이렇게 뭐 업적이 뚜렷한 게 보다도 이때 흥덕왕의 사치금지라는 조항이 이제 집어넣은 이유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그죠? 이제는 뭐라 그럴까? 이제 강력한 이제 그 단일 국가가 되면서 그만큼 부강해진 거죠. 백제와 고구려를 이렇게 이제 복속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 경제력도 풍성해지고 경제력도 비약적으로 발전해지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귀족들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이제 더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경제적으로 더 부강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사치가 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뭐 금으로 만든 집, 뭐 금입택 뭐 이런 이야기가 나누고 너무도 사치가 심하니까는 왕명으로서 사치를 금지하겠다라고 해서 흥덕왕을 집어넣었고요. 이때 그 장보고라는 인물이 이 흥덕왕 때 청해진 설치를 갖다가 건의해서 청해진을 설치하게 했던 왕이 또 흥덕왕이에요. 이때 당시에 통일신라 시대 때 일본과 당나라와 신라 이 삼국 사이에 무역이 이제 이제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때 그죠? 뭐 자동차가 있었어요, 비행기가 있었어요. 오로지 이제 배로 왔다 갔다 이제 하는데 해적들이 되게 이제 많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떤 도적들, 해적들을 갖다 소통하기 위해서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해서 완전 이제 해상권을 장악했다. 이때가 바로 이제 흥덕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집어넣었어요. 이러면서 흥덕왕이 쭉 이제 가면서 이제 문성왕 쪽으로 오죠. 자, 문성왕은 이제 김우징이라는 신무왕의 이제 아들인데 그 신무왕이 되도록 장보고가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장보고의 딸을 이 문성왕의 어떤 왕비로 이제 받아들이기로 약조를 했는데 진골 귀족들이
반대를 했죠. 장보고가 미천한 출신 주제에 어떻게 왕비를 갖다가 딸을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는 장보고가 이제 난을 일으켰죠. 난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자기의 오른팔격인 부하 염장의 암살을 당하면서 더불어 청해진도 해체가 됐죠. 이때가 이제 무성왕 때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그냥 정리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자, 이제 신라 하대의 아직 뭐라 그럴까, 아주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신라의 또 마지막 여왕이죠. 진성여왕 제 51대네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이제 혼란기가 왔었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제 자주 나오는 지문이 이제 농민봉기의 원종과 애노의 난이 진성여왕 때 있었다. 그리고 진성여왕 때 이 난이 있었는데 진성여왕 그 이후로 한 10년 뒤에 또 적고족의 난도 일어났다. 다 이제 난이지 적고족은 이제 뭐 바지저고리가 이제 붉은색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진성여왕 때는 원종과 애노의 난, 그리고 적고족의 난, 이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란이죠. 이 삼국사기에 보면은 진성여왕을 상당히 좀 안 좋게 표현하고 있죠. 뭐 남자를 밝히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볼 때는 그건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자, 경혜왕. 자, 경혜왕은 집어넣은 건 뭐냐면은 이제 후백제를 세운 견훤, 또 후고구를 세운 궁예, 이제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견훤의 습격을 받고 목숨을 끊은 왕이 바로 경혜왕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아주 중요한 왕이 아니고 마지막 왕 앞전이고 또 견훤을 갖다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경혜왕 55대. 자, 이제 마지막 왕이죠. 제 56대 신라의 마지막 왕. 신라의 마지막 왕이지만은 뭐랄까, 이미 국세는 이미 이 국가의 세력은 뭐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죠. 그죠? 후백제의 견훤이 쳐들어와서 경영의 목숨을 끊게 하고 또 왕비도 능욕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신라 자체로서 이걸 갖다가 지켜낼 수 있는 힘은 없고, 이때 고려 태조한테 스스로 우리 신라를 물려받아 달라 해서 왕건한테 항복을 하죠. 결국 왕건은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경순왕을 갖다가 이제 김부제 이름은 그래서 이제 사신관으로 또 이렇게 임명을 해서 경주를 갖다가 다스리도록 그런 사신관 제도를 또 시켰죠. 이렇게 해서 신라는 제 56대 경순왕을 끝으로 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신라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면면히 잘 살펴보았어요. 신라는 그야말로 중앙 집권 그런 국가에서 가장 후발적으로 나라가 건국이 되었지만은 가장 늦게 발전한 나라이면서 최후의 승자가 됐던 그런 나라가 바로 신라였고, 그 신라 천년은 결국은 경순왕 때 운명을 다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신라 시대의 왕들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모대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